박서연, 그거 사람 목숨이 달린 약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요? 저도 그냥 깜빡했을 뿐인데요. 당신 어머니가 모임 주소 알려주는 걸 깜빡하신 것처럼요? 가족 모임 날 시어머니는 제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 2시간을 떨어야 했죠. 모임이 다 끝나고서야 걸려온 전화. 어머,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너를 깜빡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드 정지, 약 배달 중단, 그리고 집 도어록 교체까지. 어머니는 경악했죠.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살을 내는 듯한 북풍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나는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꼬박 2시간을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오후 5시 47분. 바깥 온도는 영하 3도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손가락은 꽁꽁 얼어 휴대폰을 쥐기조차 힘들었다. 김간의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마지막 메시지는 오전 10시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가족 모임이니까 다들 꼭 와라. 시간도 장소도 없었다. 2시간 전 나는 남편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가족 모임 어디서 해요? 단톡방에 주소가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의 대답은 뭉개졌다. 엄마가 주소 안 보냈어? 잠깐만. 우리가 지금. 어이구, 신호가 잘 안 터지네.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내 캐시미어 코트를 파고들었다. 나는 목도리를 단단히 여미었지만 두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바삐 움직였다. 몇몇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힐끗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어딘가 앉고 싶었지만 벤치에는 얇은 살얼음이 껴 있었다.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황급히 꺼내 확인했지만 스팸 문자였다. 이것이 김씨 집안에서 5년간 살아온 내 위치였다. 언제든 잊혀도 되는 며느리. 5년 전 나는 김민준과 결혼하며 사랑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는 다정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연봉 1억 원의 디자인 총괄 팀장 자리를 그만두고 그의 가족 사업을 돕는데 전념했다. 내 인맥을 동원해 김씨 집안에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안겨주었고 나의 디자인 감각으로 제품 라인을 새롭게 리뉴얼해 회사 수익을 3배로 늘렸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잔소리, 시누이 김미나의 노골적인 비아냥,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연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으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깜빡했네. 우리 모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오지 마라. 칼바람이 윙윙거렸다.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머니, 가로 저 밖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아이고, 그럼 진작 집에 가지 그랬어. 이 추운 날에 밖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아, 맞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대청소 좀 도와다오. 곧 설날인데 집안 정리할 곳이 많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듣고 있니? 내일 아침 8시다. 늦지 마. 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어머니,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는 아세요? 뭐? 아이고, 이제 끊어야겠다. 우리 케이크 잘라야 하거든.
너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광장의 시계탑이 육시를 알리는 종을 쳤다. 묵직한 종소리가 차가운 바람 속으로 퍼져나갔다. 고개를 들어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았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따뜻한 가정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 버려진 바보처럼 서 있었다. 5년 동안 나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시어머니의 혈압약, 시아버지의 영양제, 시누이의 화장품, 남편의 양복과 넥타이까지 모두 내 손을 거쳤다. 김씨 집안 친척들은 결혼 준비부터 아이 학교 문제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서연이를 찾았다. 나는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돌았지만 이 집안의 존중은 조금도 얻지 못했다. 지난주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다 아침에 10분 늦게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침실문 앞에 서서 30분 동안 나를 몰아세웠다.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복이 없어서 이렇게 게으른 며느리를 들였는지 몰라. 그저께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며칠 간병하러 다녀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내 친정일은 자꾸 우리 집에 끌어들이지 마라. 어제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50만 원짜리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다 드렸다. 그녀는 가격표를 힐끗 보더니 쏘아붙였다. 고작 이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니?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 순간의 감각, 이 뼛속까지 시린 추위, 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굴욕감을 기억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김민준의 회사 주거래 통장은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나의 좋은 신용 덕에 대출받기가 더 수월했기 때문이다. 계좌 잔액 5억이 730만 원. 나는 이체를 누르고 내 개인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금액 5억이 730만 원. 지문 인식, 확인, 이체 성공. 이어서 다른 앱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혈압약 정기 배송 서비스였다. 나는 모든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 정보를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열쇠 수리공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오늘 저녁 8시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김민준과 함께 살던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결혼 전 부모님께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내 이름으로만 등기된 집이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흘러갔다.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보며 문득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다. 요금을 내리고 차에서 내렸다. 우리가 사는 12층을 올려다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 김민준이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다. 모임이 끝났으니 당연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나조차 낯선 결의가 서려 있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나는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칼바람 속 2시간의 기다림과 너를 깜빡했다는 가벼운 한마디뿐이었다. 이제 끝이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집 앞으로 걸어가 열쇠를 꺼냈다. 하지만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문 안에는 내게 익숙한 삶이, 내가 5년간 애써 가꾼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점점 잃게 만든 감옥이기도 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는 김민준이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왔어? 엄마가 오늘 모임에 안 왔다던데. 무슨 일이야? 나는 문을 닫고
가방을 현관 수납장 위에 올려놓았다. 밖에서 2시간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주소를 안 알려주셔서 그제야 김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그랬어. 이 추운 날에 밖에서 뭘 기다려.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가 순간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끊었잖아요. 아, 그때 한창 시끄러워서 그랬나. 잘못 눌렀나 보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참, 엄마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대청소 도우랬어. 나는 대답 없이 침실로 향했다. 서연아, 김민준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왜 그래? 그냥 주소 알려주는 걸 깜빡한 것 가지고 화났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민준 씨, 만약 오늘 당신 동생 미나가 칼바람 속에서 2시간 동안 버려졌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거랑은 다르지. 미나는 가족이잖아. 저는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5년 동안 당신들 집에서 저는 영원한 남이었어요. 내가 당신 집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당연한 거였고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 어떤 가족에게는 헌신할 가치가 없다는 걸. 김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박서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추워서 정신이 나갔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따라 들어와 내 여행 가방을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연, 장난 그만해. 장난?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김민준 씨,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일에 대해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김민준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모임 장소 알려주는 걸 깜빡했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알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짐을 쌌다. 신분증과 갈아입을 옷 몇 벌, 노트북만 챙겼다. 어디 가는데? 김민준이 나를 막아섰다. 박서연, 경고하는데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적당히 해.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나는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김민준 씨,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 집, 내 집이에요.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요. 그는 얼어붙었다.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계약금 저희 부모님이 내셨고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릴까요? 김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듯했다. 당신, 어쩌자는 거야? 나는 대답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을 나왔다. 거실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내가 정성껏 꾸민 모든 공간, 내가 사랑을 담아 고른 모든 가구들. 오늘 저녁 8시에 열쇠 수리공이 와서 도어록을 바꿀 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 전까지 당신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 물건들은 모두 관리사무소에 맡겨둘 테니. 박서연, 당신 미쳤어. 김민준이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오늘 그 일 하나 때문에 이럴 필요까지 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김민준 씨, 오늘 일은 원인이 아니에요. 낙타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일 뿐이죠. 5년 동안 난 이제 지쳤어요.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만 등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오늘 일은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너무 늦었어요. 만약 그 칼바람 속 2시간 동안 그가 내게 어디냐고 묻는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왔다면, 내가 2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다면, 방금 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필요 없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에서 김민준이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택시는 다시 나를 싣고 밤속으로 달렸다. 이번 목적지는 결혼 전에 사두었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계속 세를 주다가 지난달에 세입자가 막 나간 참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내 작은 오피스텔은 신림동에 있었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원룸. 한 달 동안 비어 있어 공기 중에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자유의 향기였다.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3통, 김민준의 7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온 몇 통의 전화. 카카오톡 김간의 행복한 우리 집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나 있었다. 나는 단톡방을 열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보낸 것이었다. 박서연,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전화도 안 받고 민준이한테 들었다. 집에서 나갔다고. 당장 이게 무슨 짓인지 설명해. 그 아래에는 신우이 김미나의 맞장구가 이어졌다. 새언니, 이게 무슨 쇼야. 오늘 모임에 안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가출까지 해. 이어서 시아버지 김영철 씨의 드문 메시지가 보였다. 서연아, 무슨 일이든 집에 와서 얘기하자. 남들 보기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남? 이 집안에서 나야말로 진짜 남이었다. 나는 화면을 빠르게 쓸어내려 김간의 행복한 우리 집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시어머니, 신우이, 김씨 집안 모든 친척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김민준의 연락처만 남겨두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김씨 집안의 반응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단톡방을 나가자마자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말없이 받았다. 박서연,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단톡방은 왜 나가고, 엄마는 왜 차단했어?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거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이제 당신이 나가달라고요. 문제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김민주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좋아. 집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회사 계좌는 왜 다 비운 거야? 5억 원이 넘는 돈. 그거 회사 운영자금이야. 벌써 알아챘구나. 행동 한번 빠르네. 그 계좌 내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그 돈 대부분은 제가 따온 프로젝트 계약금이고요. 나는 차근차근 말했다.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 아니니 제 것을 되찾아와야죠. 내 것? 박서연, 잊지 마. 넌 아직 내 아내고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럼 이혼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혼하면 당신 몫은 한 푼도 빠짐없이 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내 권리를 지켜야겠어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 후 김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그만 장난쳐. 오늘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집에 돌아와서 우리 차분히 얘기 좀 하자. 응? 또 대신 사과. 언제나 대신 사과였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내가 물었다. 날 지켜주겠다고, 조금도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5년 동안 내가 받은 모든 서러움은 당신 가족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들 편이었고요. 나는 그가 말을 잊지 못했다. 오늘 내가 칼바람 속에서 2시간을 기다릴 때 당신 어머니는 너를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철저한 이방인이 된 기분. 오늘 일 때문에 화난 건 알겠는데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건망증이 심하셔서. 건망증이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럼 어떻게 당신 동생한테는 주소 알려주는 걸 안 잊어버리셨을까요? 어떻게 아버님께는 알려주는 걸 안 잊으셨을까요? 왜 하필 저만 잊어버리셨을까요? 김민주는 침묵했다. 서연아, 일단 집에 와.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나는 말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문제 논의합시다. 오늘 저녁 8시 전까지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8시 이후에도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서연, 너무 심하잖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혼하면 네가 잘 살 것 같아. 5년 동안 일도 안 한 주제에 뭘로 먹고 살 건데. 나는 웃었다. 드디어 속마음을 말하는구나. 김씨 집안 눈에는 내가 김민준에게 기생하는 전업주부. 그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로 보였던 것이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죠. 나는 말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알려주는데 어머니 고혈압약 내일이면 떨어져요. 정기 배송은 제가 취소했으니 직접 사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뭐, 너?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박서연, 그거 사람 목숨이 달린 약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요? 나는 반문했다. 저도 그냥 깜빡했을 뿐인데요. 당신 어머니가 모임 주소 알려주는 걸 깜빡하신 것처럼요.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5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주방에서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우렸다. 나는 방에 하나뿐인 의자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내일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한다. 둘째,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한다. 5년간 직장을 떠나 있었지만 디자인 감각은 놓지 않았다. 김씨 집안 회사의 프로젝트 대부분은 내 손에서 탄생했다. 셋째, 예전 고객들과 인맥에 다시 연락한다. 5년은 누군가에게 잊히기 충분한 시간이지만 업계에서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내용이 내 눈길을 끌었다. 서연 씨, 저 민준이 사촌 동생 지훈입니다. 오늘 일 들었어요. 서연 씨 결정 지지합니다. 김씨 집안이 너무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지훈, 기억났다. 김씨 집안의 먼 친척. 말수가 적은 프로그래머였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10마디도 채 나눠보지 못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김씨 집안 내부에서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차를 다 마시고 시간을 보니 저녁 7시 50분이었다. 열쇠 수리공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나는 휴대폰에 홈캠 앱을 켰다. 반년 전에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다. 원래는 도둑 방지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이야.
화면에는 김민준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여행 가방은 바닥에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마구 쑤셔 박혀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화면에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에 찬 얼굴로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직접 독려하러 온 모양이었다. 나는 음성 듣기 기능을 켰다. 감히 너한테 이따위 짓을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저런 여자는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고. 저것 봐. 지금 얼마나 기고만장해.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쟤 진짜로 저러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굴 겁죠. 이혼하면 쟤한테 뭐가 남는데. 30 넘은 여자가 5년 동안 백수로 지냈는데 누가 데려간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두고 봐. 사흘도 안 돼서 싹싹 빌면서 돌아올 테니. 회사 계좌에 있던 돈 전부 자기 통장으로 옮겼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감히. 그건 우리 김씨 집안 돈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당장. 그 계좌. 서연이 이름으로 된 거예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도 신고해야지. 절도죄로 고소해. 재산 횡령으로. 나는 화면 속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다. 5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이 여자를 제대로 보았다. 며느리에 대한 애정도 가족이라는 필터도 없이 그저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통제욕 강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준이 문을 열었다. 열쇠 수리공이었다. 누가 불렀어?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수리공이 무언가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나는 김민준이 달려들려는 어머니를 막아서고 수리공과 몇 마디 나누는 것을 보았다. 결국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8시 10분. 김민준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와 함께 내 집을 떠났다. 열쇠 수리공이 도어록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나는 홈캠 앱을 껐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1단계 완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은 작년에 김씨 집안 회사를 위해 작업했던 브랜드 리뉴얼 기획안이었다. 연간 수익을 40%나 성장시킨 바로 그 기획안. 파일의 작성자 이름은 김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5년간 몸에 밴 생체 시계는 완고했다. 이제 더 이상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나는 천장을 3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밥도 안 했어.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오늘 죽은 너무 묽잖아. 투덜대는 시누이의 불평도 다려놓은 셔츠를 당연하다는 듯 기다리는 김민준의 모습도 없었다.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풍경이었다. 아래층 분식집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민준이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는 17통의 전화를 걸고 20개가 넘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받지 않고 가장 최근에 온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서연아, 엄마 약 떨어졌어. 오늘 아침에 어지럽다고 난리야. 혈압이 180까지 올랐대. 당장 약 배송 서비스 다시 신청해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애원하는 기색마저 묻어났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렀다. 고혈압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아왔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꼬박꼬박 약을 먹었다. 지난 5년간 약을 사고 일주일치씩 약통에 나눠 담고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모두 내 몫이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서연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이런 자잘한 일은 꼼꼼하게 잘 챙겨. 자잘한 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예전에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고혈압 환자가 약을 하루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 혈압 조절이 잘 됐다면 하루 정도는 혈압이 오르고 어지러운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 위험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왕진 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죄책감을 느낄까? 어쩌면,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다. 칼바람 속에 나를 2시간 동안 버려두었을 때 그녀는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꼈을까? 김민준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다. 제발 부탁할게, 서연아. 엄마 연세도 많으셔서 힘들어하셔. 약만 다시 신청해주면 우리가 다 잘할게. 다 잘한다고. 나는 5글자를 답장으로 보냈다. 약국은 24시간. 그리고 그의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린 모양이었다. 나는 말없이 받았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기운은 없었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날 죽일 셈이야. 내가 잘못되면 너는 살인자야. 최숙자 여사님.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서울대병원이 댁에서 3km 거리고 택시로 10분이면 갑니다. 동네 병원은 더 가깝고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소란스러운 소음과 함께 김민준이 전화를 낚아채는 듯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엄마 정말 안 좋아. 약만 좀 갖다 줘. 그 뒤에는 우리가 다 내 말 들을게. 응? 다 내 말을 듣는다고?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어머니 올해 62세시지. 82세가 아니잖아요. 손발 멀쩡하고 아들, 딸, 남편 다 있는데 약 사오는 것 같은 자잘한 일 정도는 김씨 집안 식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죠. 너 정말 사람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저도 그냥 깜빡했을 뿐이에요. 나는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모임 주소 알려주는 걸 깜빡하신 것처럼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휴대폰이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다 마시고 하루의 계획을 시작했다. 오전 9시 변호사 약속, 오후 2시 예전 클라이언트 미팅, 저녁에는 포트폴리오 최종 정리를 마쳐야 했다. 9시 정각.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내 대학 동기로 이혼 및 가사법 전문이었다. 정말 결정한 거야? 이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 쉬운 일 아니야. 특히 너희처럼 재산 문제 얽혀 있으면 더더욱. 응, 결정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를수록 좋아. 김민준 씨는 동의하고 곧 하게 될 거야. 이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 자신 있어. 나는 설명 대신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건 내 혼전 재산 증명서야. 아파트 계약금이랑 대출금 상환 내역. 결혼 전 부모님이랑 내가 다 낸 거고
결혼 후에도 김민준 씨는 이 집에 단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래도 결혼 후에 같이 살았으면 증거 있어. 나는 휴대폰을 열어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결혼 후 모든 생활비, 대출금 포함해서 전부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갔어. 김민준 씨 수입은 전부 자기 개인 용돈이랑 투자했었고, 이 변호사는 내역을 꼼꼼히 살피더니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너 혼자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응. 그럼 그 사람 돈은 사업한다, 투자한다, 접대해야 한다. 온갖 핑계를 댔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5년 동안 그 말을 믿었고,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 같은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지만 너처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처음 봐. 살기 위해서지. 나는 말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날 챙겨주겠어. 이후 2시간 동안 우리는 재산 목록을 상세히 검토했다. 아파트 외에도 내 개인 예금, 투자 상품, 그리고 김씨 회사에 대한 내 기여분까지. 회사 지분 문제가 제일 복잡할 거야. 이 변호사가 말했다. 네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해야 해. 증거 있어. 나는 다른 파일처를 열었다. 지난 5년간 내가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이메일, 회의록, 디자인, 시안 수정본까지 전부 여기 있어. 작년에 회사가 따낸 가장 큰 프로젝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진행한 거야. 계약서에 김민준 씨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지. 이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를 넘겨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야. 다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알아. 나는 말했다. 나 인내심 강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는 오전 11시 반이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다시 걸지 않았다. 대신 길모퉁이 카페에 들어가 간단한 점심을 주문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서연 씨, 저 지훈입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이지훈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은 조용했다. 지금 김씨 집안 난리 났어요. 이모님이 아침에 진짜로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입원 관찰해야 한대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큰일은 아니고 그냥 놀라신 거래요. 이지훈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들 서연 씨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형은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요. 예상했던 바예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요, 이지훈이 잠시 망설였다. 서연 씨 경력을 문제 삼으려고 해요. 5년 동안 무직이었고 수입원이 없었으니 이혼해도 재산을 거의 못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서연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냉소했다. 정말 악랄한 수법이었다. 알았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지훈이 물었다. 저 IT 회사 다니는데 기술적으로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몇 초간 생각했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나를 만나기로 한 사람은 이미사였다. 5년 전 나의 가장 큰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 내가 퇴사할 때 그는 나를 극구 말렸었다. 박 팀장, 5년 만인데 하나도 안 변했네. 이미사가 나를 보며 웃었다. 아니, 더 프로페셔널해졌어. 과찬이세요. 이사님. 나는 미소 지으며 그런 말 마. 박 팀장이 예전에 해줬던 브랜드 기획안. 아직도 우리 회사 베스트 사례로 꼽혀. 임미사가 말했다. 듣자 하니요. 몇 년 김씨 집안 회사에서 일했다며. 안타까워. 그 작은 회사가
자네 능력을 담기엔 너무 좁지. 나는 대답 대신 포트폴리오를 건넸다. 지난 5년간의 작업물 일부와 새로운 아이디어들입니다. 임 이사는 진지하게 포트폴리오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그는 파일을 덮었다. 박 팀장, 마침 우리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총괄이 필요해. 관심 있나? 연봉은요? 임 이사가 액수를 말했다. 5년 전 내 연봉의 1.5배였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임 이사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업계 최고 대우일 텐데.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는 말했다. 다만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해서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 문제? 임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임 이사가 흔쾌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우선 컨설턴트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간은 자유롭게 쓰고 일이 다 정리되면 정식 입사 얘기를 다시 하자고. 어때? 좋습니다. 악수를 하고 헤어질 때 임 이사가 갑자기 말했다. 박 팀장,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씨 집안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특히 최숙자 여사. 그분 아주 악명 높다고. 조심해. 네, 그럴게요. 건물을 나올 때 시간을 보니 오후 3시 20분이었다. 부재중 전화 8통. 전부 모르는 번호였다. 그리고 문자 한 통. 이번에는 시아버지 김영철 씨였다. 서연아,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한 가족끼리 일이 이렇게 커져서야 되겠니? 한 가족. 나는 문자를 삭제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대병원에 잠시 들렀다. 2번 병동 아래 김민준의 차가 보였다. 몇 초 망설이다가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화해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심장내과 병동은 3층이었다. 나는 간호사실에서 병실 호수를 묶고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307호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확실히 창백해 보였다. 김민주는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고 시누이 김민아는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그만 화 푸세요. 화내서 몸 상하면 엄마만 손해예요. 김민준이 사과를 작게 잘라내밀었다.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다. 그 배은 망덕한 것, 우리 김씨 집안이 5년이나 먹여 살려줬더니 감히 나한테 이래?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몸조리나 잘해요. 김민준이 그녀를 달랬다. 무슨 몸조리야. 퇴원할래. 내가 직접 그 계집에 찾아가서 끝장을 볼 거야. 엄마. 김민아도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 좀 낮춰요. 병원이잖아요. 내가 뭘. 시어미가 며느리 혼내는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했다. 민준아, 잘 들어. 이번에 쟤랑 무조건 이혼해. 저런 여자는 우리 집에 들일 수 없어. 이혼하면 엄마가 더 좋은 여자 찾아줄게. 나는 복도 모퉁이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5년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늘 내 등 뒤에서였다. 내 귀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그들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김씨 집안에 5년간 기생한 거머리였구나. 간호사가 병실에서 나오자 나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김민준이 공동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어제 내가 이미 계좌에 돈을 전부 옮기고 동결시켜 놓았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였다. 서연아, 김민준 씨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금 심각했다. 협의 이혼을 제안했는데 조건이 아주 기가 막혀. 첫째, 아파트는 김민준 씨 소유.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 상환했다고 우기는데 네가 갚은 건 인정 안 한대. 둘째, 회사 자산은 너랑 무관. 셋째, 내 개인 예금 절반을 내놓을 것. 넷째, 시어머니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네가 내래. 나는 웃었다. 정말 뻔뻔하네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이 변호사가 말했다. 내 생각엔 바로 소송 거는 게 나아. 네가 준비한 증거들이면 승산이 아주 높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관없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며 나는 말했다. 꼴 사나운 건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내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 집 포함해서요. 특히 그 집은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부모님 피땀 흘려 사주신 집이에요. 한 푼도 양보 못해요. 병원 정문을 나설 때 하늘에서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뻗어 눈송이 하나를 받았다. 손바닥 위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5년 전 꼭 이런 눈 오는 날 김민주는 내게 청혼했다. 그는 내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조금도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눈은 그때와 같은데 사람은 변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3번으로 보낸 문자였다. 서연아, 우리 만나자. 단둘이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이번엔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게. 약속해.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시간, 장소는 내가 정해요. 연락 기다려요. 휴대폰을 집어넣고 나는 흩날리는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약속 장소를 시립도서관 카페로 정했다. 공공장소이고 조용하며 CCTV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였다. 그때 김민주는 얼굴을 붉힐 줄 알았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구하기 위해 온 동네 서점을 뒤져 절판된 초판본을 찾아오던 청년이었다. 그는 10분 먼저 와서 우리가 늘 앉던 창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카페에 들어서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초조함,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그가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앉지 않고 그의 맞은편 벽 쪽 자리를 택했다. 벽을 등지고 입구를 마주 보는 자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김민주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내 자리가 자기 옆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뭐 마실래?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마치 우리가 아직 연애하던 시절처럼. 레모네이드요. 고마워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예전에 신맛이 싫다며 레모네이드를 마시지 않았다. 주문이 끝나고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실내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유리창에는 얇은 김이 서렸다. 엄마, 퇴원하셨어.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 그냥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그는 말을 잇기 힘들어하며 덧붙였다.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거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대꾸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김민주는 내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눈을 피했다. 서연아, 우리 그만하자. 응? 집으로 돌아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내가 약속해. 다시는.
나는 컵 안에 레몬 조각을 가만히 저었다. 민준 씨, 그날 내가 칼바람 속에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가 대체 뭘 얻었나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끊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집에 쏟았는데 결과는요. 나는 여전히 언제든 잊혀도 되는 남이었어요. 나만이야. 그럼 뭔데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5년 동안 당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딸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언제나 새아가 손님 대하듯 깍듯했죠. 당신 동생은 내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고 내 옷을 입어도 되지만 내가 딱 한 번 그의 립스틱을 썼을 때 온 가족 앞에서 나를 교양 없다며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댄다고 몰아세웠죠. 김민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가 당신 가족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니 네가 이해해라. 미나는 아직 어리니 네가 참아라라고만 했죠. 그럼 나는요. 나는 언제나 이해하고 언제나 참아야만 했나요? 나는 네가 그렇게 신경 쓰는 줄 몰랐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네가 괜찮은 줄 알았지.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김민준 씨, 지난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요. 존중받고 싶다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당신, 내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는 침묵했다. 종업원이 레모네이드와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었다. 김민주는 습관적으로 내 컵을 쳐다보더니 정말 레모네이드인 것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더 복잡해졌다. 서연아. 그가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지한 대화를 하려 할 때의 버릇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서로 이해해야 하고 실수 한 번 했다고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실수 한 번. 나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그 앞에 내밀었다. 이것 좀 읽어봐요. 김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펼쳤고 그의 얼굴색은 점점 변해갔다. 그것은 내가 지난 5년간 쓴 일기, 아니, 사건 기록이었다. 페이지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줬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1년 3월 14일 시어머니 생신,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돈 쓸 줄만 안다고 타박하심. 2022년 8월 9일 아버지 수술, 간병하러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출가회인이라며 막으심. 2023년 11월 22일 회사 송년회,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지만 김민준 씨가 집안일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못하게 함. 2024년 5월 그만. 김민준이 다이어리를 거칠게 덮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 이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요. 나는 다이어리를 되찾아왔다. 당신들 바라는 대로 웃으면서 다 받아주고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 말했어야 했나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렸다.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서연아, 이런 일들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칠게. 엄마랑 미나도 고치게 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그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다. 눈가의 잔주름, 살짝 불어난 볼살, 우리가 함께 늙어갈 것이라 믿었다. 모든 서러움은 결혼 생활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칼바람 속 2시간의 기다림이 있기 전까지는. 민준 씨, 나는 말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부른 건 화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자고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변호사가 제안한 조건 봤어요. 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 조건이에요.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지킬 수 없는 약속도 내뱉을 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 변호사였다. 얘기 끝났어? 예상대로예요. 나는 말했다.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원래 계획대로요. 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는 눈 속에서 초조하게 통화하며 허공에 손짓하고 있었다. 소송 절차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증거들 전부 그쪽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전부 다. 이 변호사가 놀랐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말했다. 내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죠. 전화를 끊고 자리를 뜨려는데 김민준이 갑자기 달려왔다. 박서연, 그가 나를 막아섰다. 눈이 새빨갰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요? 나는 반문했다. 날 빈손으로 내쫓으려던 당신들에 비하면 누가 더한데요? 그건 변호사 전략이지. 내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를 보았다. 김민준 씨, 5년이에요. 난 당신을 너무 잘 알아요. 당신은 언제나 나쁜 일은 남 시키고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하죠. 당신 어머니가 날 괴롭힐 때도 당신 동생이 날 힘들게 할 때도 당신은 침묵했어요. 이제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어도 당신은 또 침묵했죠. 그러다 내가 반격하니까 그제야 내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비켜요. 나는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민준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비키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도서관 앞에 CCTV 있고 카페 안에는 목격자도 많아요. 전처 스토킹으로 뉴스에 나오고 싶어요. 그의 얼굴색이 몇 번이고 변하더니 마침내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눈송이가 속눈썹에 내려앉아 물방울로 변했다. 눈물 같았지만 눈물은 아니었다. 길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이지훈이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민준이 형이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서연 씨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모른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눈치예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마 서연 씨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지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민준이 형 친구 중에 흥신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금 통화에서 서연 씨 이름이 나왔어요. 흥신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자세한 계획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이지훈이 말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혼자 외진 곳에는 가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흥신소. 협박. 김민준, 당신은 정말 갈수록 유치해지는구나. 나는 택시를 잡아 오피스텔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에서 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당직 경찰관은 내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이 당부했다. 네, 그럴게요.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눈 속에서 유난히 따뜻하면서도 외롭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주소록을 훑어보았다. 5년 동안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다. 김씨 집안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외딴 섬으로 만들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강지원. 대학 시절 나의 가장 친한 친구.
5년 전 내가 김민준 칭찬을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나와 크게 다투고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망설이는 목소리. 지원아, 나는 말했다. 나야. 서연이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이내 지원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박서연, 너 아직 살아있었냐?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길래 죽은 줄 알았잖아. 나는 웃었다.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지원이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혼할 것 같아. 뭐라고? 지원이가 소리쳤다. 너 지금 어딘데?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 됐고. 지원이가 내 말을 끊었다. 주소나 찍어. 30분 후 지원이가 내 작은 오피스텔로 뛰어들어왔다. 5년 만에 본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더 당당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내게 포장해 온 음식을 건넸다. 밥부터 먹어. 먹으면서 얘기해. 그날 밤 나는 5년간의 서러움, 칼바람 속의 기다림, 이혼에 대한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원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새벽 1시였다. 지원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잘했어. 그녀는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서연아, 진작 그랬어야 했어. 그날 밤 지원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처럼 한 침대에 누웠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은 그쳤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어와 바닥에 차가운 빛을 드리웠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이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괜찮다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무슨 부탁인데요? 김민준 씨와 그 흥신소 친구의 연락 내용을 알고 싶어요. 나는 타자를 쳤다. 불법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녹음 파일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그걸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한번 해보죠.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위험한 상황인걸요. 나는 답했다. 가만히 당하느니 먼저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지훈은 짧게 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원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계란 프라이 냄새가 주방에서 흘러나왔고 그녀의 엉터리 콧노래가 들렸다. 일어났냐? 그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얼른 씻어. 밥 다 됐어. 나는 침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나였다. 시어머니는 죽이 너무 묵다고 투덜댔고 신우이는 토스트가 바삭하지 않다고 불평했으며 김민주는 늘 빨리 좀 해, 늦게 써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다. 뭐해? 안 먹어? 지원이가 접시를 들고 나왔다. 내 요리 실력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봐봐. 나는 씻고 작은 식탁에 앉았다.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우유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오늘 계획은 뭐야? 지원이가 물었다. 예전 클라이언트 몇 분 만나려고. 나는 말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 길을 닦아놔야지.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웃었다.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 말해봐. 사무실 하나 알아봐줘. 나는 말했다. 이미사님한테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는데 제대로 된 작업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계속 여기 있기는 좀 그래. 이 오피스텔은 임시 피난처는 되어주었지만 너무 좁고 누가 찾아오기도 쉬웠다.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다. 마침 잘 됐다. 우리 회사 바로 아래층에 빈 사무실 하나 나왔어. 위치 좋고 보안 철저하고 무엇보다 나랑 가깝잖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50제곱미터, 남양, 인테리어 다 돼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돼. 월세는 500이고 보증금은 석 달치. 내가 집주인이랑 잘 아니까 좀 깎아볼게. 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친구였다. 5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녀는 여전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했다. 좋아. 그걸로 하자. 아침을 먹고 지원이는 출근했고 나는 미팅 준비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나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박 대표. 신생 IT 기업의 창업자였다. 5년 전 그의 첫 엔젤 투자를 내가 연결해 주었다. 박 팀장님, 박 대표가 반갑게 나를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 나는 웃으며 악수했다. 이제 팀장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마이다스의 손박 팀장님이십니다. 박 대표가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듣자 하니 김 씨 집안 회사에 계셨다면서요? 안타깝습니다. 그 작은 절이 어떻게 팀장님 같은 큰 부처님을 모시겠습니까? 인사가 끝나고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저 개인 스튜디오를 열려고 합니다. 브랜드 디자인과 전략 컨설팅이 주 업무예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나를 보았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음 라운드 투자를 준비 중이라 전면적인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 있나요? 듣기로는 집안일이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일을 방해할 어떤 집안일도 없을 겁니다. 박 대표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그거 잘 됐군요. 이후 1시간 동안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고 헤어질 때 박 대표는 내게 의향서 한 부를 건넸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하겠다고만 하면 바로 당신 겁니다. 박 대표의 회사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섰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단정한 화장과 옷차림, 확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5년 전 업계를 누비던 박서연이 돌아온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지훈이었다. 서연 씨,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한 곳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제가 뭘 좀 입수했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민준이 형이랑 그 응신소 친구가 어젯밤에 서연 씨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더군요. 녹음 파일, 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용이 뭐죠? 좋지 않아요. 이지훈이 말했다. 사람을 붙여서 서연 씨를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협박하려 했어요. 재산 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요, 이지훈이 말을 이었다. 민준이 형 변호사가 불법 흥신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서연 씨 흠을 캐내려고요. 전 흠 없어요. 없는 죄도 만들면 그만이죠. 이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녹음 파일 보내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것도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건 아니라서요. 알아요. 고마워요. 지훈 씨. 천만에요.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전 항상 김 씨 집안이 서연 씨한테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랑 결혼할 때부터 서연 씨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나는 의외였다. 그들이 저를 뭐라고 했는데요. 김 씨 집안 돈 보고 결혼했다고. 이지훈의 목소리가 멋쩍어졌다. 집안 형편도 별로인데 분수에 넘치는 결혼을 했다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김민준과 결혼할 때 내 연봉은 1억이었고 내 차와 예금도 있었다. 반면 김 씨 집안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 인맥과 능력으로 그 위기를 넘겨주었는데 결국 내가 분수에 넘치는 결혼을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 메일로 보냈어요. 서연 씨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메일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은 10분짜리로 길지 않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민준, 그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 너무 기고만장해졌어. 거친 목소리의 남자, 형님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동생들 몇 명 붙여서 따라다니다가 기회 봐서 사진 몇 장 찍으면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김민준, 조심해야 해. 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남자,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 아닙니까? 나중에 사진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가게 만들어야죠. 재산은커녕 돈을 토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일이 잘 되면 두둑하게 챙겨줄게. 남자, 형님 몰요. 우리 사이에.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인파로 붕비는 빌딩 로비에 서 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5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잔 남자가 이렇게 악랄하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변호사님. 접근금지 명령 신청해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김민준 씨가 제 신변을 위협하고 있어요. 나는 녹음 파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 증거. 출처가 합법적이야.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저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알았어. 바로 법원에 신청할게. 이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명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 빨라야 내일이야. 오늘 하루는 정말 조심해야 해. 알아요. 전화를 끊고 시간을 보니 오후 2시였다. 클라이언트 한 명을 더 만나야 했다.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일부러 CCTV와 녹음 기능이 있는 카카오 택시를 골랐다. 차에 탄 후 나는 기사님께 추가 요금을 결제하며 말했다. 기사님, 혹시 누가 제 행선지를 물으면 절대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기사님은 중년의 아저씨였다. 그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물었다. 아가씨, 무슨 문제 있어요?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 규정상 승객 정보는 절대 누설하면 안 돼요. 차가 출발하고 나는 창밖으로 뒤따라오는 차들을 유심히 살폈다. 역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빌딩에서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결국 왔구나.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해졌다.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켜고 뒷차를 향해 촬영을 시작했다.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 천천히 길을 좀 돌아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말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미행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기사님도 상황을 눈치채고 표정이 굳어졌다. 신고할까요? 아니요. 우선 증거부터요. 기사님은 능숙하게 몇 군데 길을 돌았고 검은색 세단은 계속해서 뒤를 따랐다.
나는 선명한 차량 번호와 선글라스를 낀 운전자의 옆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20분 후 차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 회사 앞에 멈췄다. 나는 바로 내리지 않고 기사님께 말했다.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5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만 하고 바로 내려올게요. 요금은 2배로 드릴게요. 알았어요. 조심해요. 나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 바로 위층으로 가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다. 5분 후 나는 다시 길가에 나타나 다른 택시를 탔다. 기사님,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서 나는 녹음 파일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나를 담당한 경찰은 김경이라는 40대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내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서연 씨, 제출하신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경희가 말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 동안 반드시 신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신청해 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경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렇게 하죠.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박서연 씨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나는 오피스텔로 바로 가지 않고 백화점에 들러 갈아입을 옷과 생필품 몇 가지를 샀다. 그리고 지원이의 집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지원이가 문을 열고 내 손에 들린 짐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며칠만 신세 좀 질게.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원이는 분노로 얼굴이 하얘졌다. 김민준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진정해. 나는 그녀를 말렸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법이 알아서 할 거야. 법? 지원이가 비웃었다. 법은 너무 느려. 저런 인간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지원아,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내 말 좀 들어줘. 나 다 계획이 있어. 지원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 말 들을게. 대신 약속해. 무슨 일이든 나한테 꼭 말하기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그날 밤 나는 지원이 집 객실에서 잠을 청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이 빛났다. 이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녹음 파일 없어진 거 알았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는 답장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도 조심해요. 몇 분 후 이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준이 형,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형 휴대폰에서 그 여자랑 나눈 대화 기록을 봤어요. 아주 다정하더군요. 반년쯤 된 것 같아요. 반년. 내가 김씨 집안을 위해 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고 밤늦게 그를 기다릴 때, 내가 그의 부모님을 위해 동분서주할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5년의 헌신이 무시뿐만 아니라 배신으로 돌아왔구나. 증거 있어요? 나는 물었다. 캡처한 게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형이 아주 깔끔하게 지웠더라고요. 백업 파일에서 겨우 복원한 거예요. 보내줘요. 정말 보시겠어요? 네. 몇 분 후 몇 장의 대화 캡처 화면이 내 휴대폰에 나타났다. 노골적인 대화, 다정한 애칭, 그리고 한 여자의 사진. 젊고 예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구나. 나 혼자만 부정하고 있었을 뿐. 지훈 씨, 나는 타자를 쳤다. 이 증거들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 나의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넘겼다. 내일이면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올 것이다. 내일 나는 김민준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접근 금지 명령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가져다 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법원에서 네가 제출한 증거를 보고 바로 허가해줬어. 이제 김민준 씨는 너한테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도 못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금지야. 그 사람 반응은 어땠어요? 길길이 날뛰었지. 이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쪽 변호사가 진정시켰을 거야. 명령을 어기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서류를 챙겼다. 이혼 소송은요, 이미 접수했어. 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건넸다. 이건 소장 부분이야. 아파트 소유권, 회사 지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어. 신변 위협 행위를 근거로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이니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 나는 두툼한 소장을 넘겨보았다. 페이지마다 이체 내역, 프로젝트 서류, 녹음 파일, 대화 캡처 등 증거가 가득했다.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높아. 이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거야. 김 씨 집안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 알아요. 나는 서류를 덮었다. 그들도 이미 반격을 시작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박서연, 독한 년. 하지만 이깟 걸로 네가 이길 것 같아. 두고 봐. 나는 캡처해서 저장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또 그 사람이야. 이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면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겠죠.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변호사님, 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이 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놀랐다. 정말이야? 집안일을 공개하면 너한테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알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김 씨 집안이 김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지할게.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해. 감정적인 비난은 빼고 사실만 전달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대학 동기인 김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금 유력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서연아, 김 기자는 내 전화를 받고 무척 놀랐다. 이게 얼마만이야? 지영아, 나 부탁할 게 있어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김 기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서연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각오했어. 알았어. 김 기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인터뷰할게. 대신 제대로 하자. 증거 확실히 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해. 전부 다 있어. 우리는 지원이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김 기자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들고 왔다.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나는 5년 전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 퇴사, 김 씨 집안을 위한 헌신, 칼바람 속의 기다림, 시어머니의 약, 김민준의 협박, 그리고 반년간의 외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김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아, 그녀가 녹음 장비를 끄며 물었다. 이 증거들 내가 써도 돼? 응, 써도 돼.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음 파일 다 여기 있어. 접근 금지 명령이랑 이혼 소장 사본도. 김 기자는 서류를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야. 협박, 공갈, 어쩌면 경제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공개해야 해요. 나는 말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도 저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김 기자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걱정 마. 이 기사 내가 제대로 쓸게. 선정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게 오직 사실만 전달할게. 고마워. 인터뷰가 끝나고 김 기자는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는 다음날 아침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지원이 집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 3시 휴대폰이 빛났다. 이지훈이었다. 그들이 알았어요. 뭘요? 서연 씨가 인터뷰한 거요. 이지훈이 말했다. 민준이 형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기사를 막으려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어요.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형도 언론계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김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영아, 김민준 씨가 기사를 막으려 할지도 몰라. 조심해. 몇 분 후 김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걱정 마. 이미 편집장 결재까지 났어. 내일 일면 톱이야. 다음 날 아침 7시 기사는 정확한 시간에 공개되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다. 5년의 헌신, 칼바람 속 기다림으로 돌아와. 한 여성의 이혼 분투기. 하지만 내용은 탄탄했고 증거는 명백했다. 특히 대화 캡처와 녹음 파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기사가 나간 지 30분 만에 내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예전 동료, 고객, 친구들, 심지어 몇 년간 연락 없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저 괜찮아요. 라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 오전 9시 김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기사 대박 났어. 조회수가 벌써 100만 넘어. 실시간 검색어 3위야. 나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과연 관련 검색어가 순위권에 올라 있었다. 댓글은 압도적으로 나를 지지했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김민준, 이제 끝났어. 김 기자가 말했다. 이런 여론이면 더 이상 함부로 못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김 씨 집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역시나 10시에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연아, 김민준 씨 변호사가 연락 왔어. 명예훼손이랑 사생활 침해로 널 고소하겠대. 고소하라고 하세요. 나는 말했다. 나는 사실만 말했고 증거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맞고소하겠대. 네가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을 빼돌렸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냉소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뭐.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을 열어 더 많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싸우기로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다. 정오 12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시아버지 김영철 씨였다. 5년 동안 시아버지는 내게 비교적 정중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우리 사이에 깊은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버님. 나는 습관적으로 그를 불렀다. 서연아. 김영철 씨의 목소리는 무척 지쳐 있었다. 기사. 봤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건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탓이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도 잘못했고 그의 엄마도 잘못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사과는 받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다. 김영철 씨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겠니? 단둘이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망설였다. 걱정 마라. 억지로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 김영철 씨가 말했다. 그저 우리 김씨 집안이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다. 결국 나는 승낙했다. 우리는 조용한 찻집의 별실에서 만났다. 김영철 씨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다. 앉아라. 여기 녹차가 맛있다. 그가 내게 차를 따라 주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지만 찻잔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난 내게 차라만한 서연아, 김영철 씨가 나를 보았다. 지난 5년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알고 계셨군요. 조금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고부 갈등이야 의뢰 있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 내가 내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에 나온 것들 전부 사실이냐? 그가 물었다. 민준이가 정말 너를 협박하고 정말로 밖에 여자가 있었던 게냐? 증거는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못 믿으시겠다면 원본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못 믿는 게 아니다. 그저 그 애가 그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와 그의 엄마는 35년을 살았다. 그 사람 성질머리가 고약한 건 평생이었지만 나는 늘 져주고 살았지.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제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안다. 김영철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연아, 내가 오늘 온 것은 누구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에게, 우리 김씨 집안이 너에게 빚을 졌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도와주마. 나는 의외였다. 제가 이혼하는 걸 지지하시는 겁니까? 지지한다. 김영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너를 망가뜨릴 뿐이다. 이혼하는 게 너에게도 민준이에게도 좋을 것이다. 나는 이 노인을 보며 문득 가슴이 시큰했다. 5년 동안 그는 김씨 집안에서 내가 느낀 유일한 온기였다. 비록 그 온기가 겨울 햇살처럼 희미했을지라도 아버님,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